이제 삼성그룹 상속 발표가 됐어요. 그쵸? 세부 내역까지 다 나왔고 사실상 거의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초에 나올 것 같이 얘기했는데 수요일날 11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그 회장 상속 발표가 있었고요. 예상대로 예술품이나 이런 건 다 기부를 했고 주식들은 이제 가족들한테 나눠 가지게 된다. 그래서 상속세가 12조가 확정됐다. 이게 나왔습니다. 12조 확정. 상속세가 12조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86번가에서도 다루기는 했는데 이제 뭐 지금 관전 포인트들 해가지고서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으로의 영리법인 상속이었습니다. 전자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디어는 폐기가 된 거죠. 왜냐면은 그랬다면은 법인세 플러스 상속세라 얘기했을 거고 금액이 8조대였을 겁니다. 근데 상속세 12조라고 한 거에서 영리법인 상속 아이디어는 폐기 처분이 수요일에 되었다. 근데 이날 이거 저는 뭐 이제 주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듀스 101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하나하나 발표를 질질 끌면서 하느냐.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날까지도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지분은 언제 나왔냐? 금요일 날 장 종료 후에 나왔죠. 그때 나와가지고서 이게 또 좀 서프라이즈를 줬습니다. 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총평은 어떻게들 했느냐 보면 삼성생명 지분 절반 상속, 이재용, 삼성 경영권 강화, 이건희 회장 지분 비율대로 상속, 경영권 안정, 가족 화합. 키워드가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화합. 그러면서 법정 비율대로 상속을 했는데 홍라희 여사도 들어왔다.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채널에서 삼성에 대해서 많이 지배구조 다루기도 했고 했는데 뭐 예상 못 맞췄죠. 예. 사실 제가 제대로 뭐 예상을 한 것도 아니고 시나리오 여러 개를 그냥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게 흑역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지주하시는 아니면 이 그 섹터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상하시는 자료에서 맞추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세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까지. 뭐냐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 예상은 다 틀려왔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흑역사. 사례 들어드릴게요. 자, 삼성이 건설 부문을 하나로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취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한때 돌았습니다. 이거 폐기됐죠. 다음 사례요.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로 전환한다. 이거 폐기됐죠. 다음 사례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활용해서 분할한다. 자사주 다 소각해서 폐기됐죠. 다음으로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10% 초과 지분.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하면서 발생한 일이죠. 이거를 삼성전자 얼마나 중요한 지분인데 외부 매각은 절대 안 하겠지? 뭐 대주주 일가나 물산이 가져가겠지? 외부 매각했죠. 이거 폐기됐습니다. 이게 아무도 단 한 번도 맞춰보신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이슈를. 그래서 사실 예상만 하면 틀렸던 흑역사가 바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입니다. 이번에도 어땠냐? 역시나입니다. 이번에는 기자분들까지 낚이셨어요. 뭐냐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건희 핵심 유산 어디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줄까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현실은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었습니다. 나눠서 상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다 틀렸다.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세부 내역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해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건희 회장이 10월 25일 작년에 일요일 별세를 하셨고 그러면 평가 기준일이 이제 23일 그래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 평균으로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럼 종가가 이렇고요. 원래 이제 생전에 이건희 회장 보유했던 주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여기 이제 15조 5천억 쭉쭉쭉 해서 보면 합계가 주식 자산이 총 한 18조 9천억이었고 상속세는 11조 정도가 나간다. 자, 그러면 회사별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상속이 됐나?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제 그 법정 비율대로 뭐냐 하면 홍라희 9분의 3, 세 자녀가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일 많이 가졌고 자녀들이 나머지를 균등하게 가져간 거죠. 그렇게 해서 지분율이 원래 4.18%의 이건희 지분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상속 후에는 홍라희가 1등 2.3%, 이재용이 2등 1.63%, 이부진 이선 0.93 동일입니다.
우선주도 법정 비율대로 했고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SDS도 9,7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법정 비율대로 했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도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역시나 법정 비율대로 했고요. 다만 이제 이건희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9% 적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존에는 이재용 17.5, 이부진 이사연 5.6, 5.6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18.1대 약 1%대 6.2대 6.2 이렇게 나눠졌다. 삼성생명이 근데 특이했죠. 다 법정 비율대로 하네. 이게 하나하나 떴어요. 근데 삼성생명을 봤더니 어머나 어머니 안 받으시네. 갑자기 법정 비율 갑자기 깨져요. 그 다음에 세 자녀가 3분의 1씩 안 가져가고 1대 2대 3으로 가져가네. 이사연 1, 이부진 2, 이재용 3 이렇게 가져가죠. 아니 왜 삼성생명만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지? 였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나온 게 뭐 어쨌든 뭐 그겁니다. 뭐냐면 지배권의 강화. 요거 잠깐 내려서 보시면은 자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아까 요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제 뭐 이거를 제가 적어놨지만 그렇네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가급적 여러분 맑은 눈으로 보십시오 라는 거고 일단은 기사라고 쓰고 보도자료라고 일단 왜냐하면은 이 기사들이 다 한결같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보도자료들이 미리미리들 돈대들 뭐 상속 자료는 아니지만 그 전에 수요일 자료들은 뭐 벌써부터 찌라시들 많이 돌리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여튼 그래서 이제 기사라고 쓰고 보도자료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맑은 눈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강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 법정 비율대로 상속을 했다. 그러니까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법정 비율 상속하고 근데 삼성그룹이라는 게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장 중요한 전자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물산은 이미 이재용이 대주주니까는 법정 비율하고 생명은 아직 이재용이 대주주가 아니니까는 제일 많이 몰아주자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상속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혼탁함을 이제 섞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쟁점 첫 번째는 이러면 경영권 분쟁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단 이제 지분율로 보고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상속 후의 얘기입니다. 상속 후에 삼성물산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 18, 근데 이부진, 이서현 요 두 분이 6.2씩 합치면은 거의 한 12.5% 정도 나오죠. 거기에다 홍라희 여사 1%, 이렇게 하면 이재용 부회장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KCC가 9%, 여기가 캐스팅 보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물산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물산이 5%로 이렇게 하면 별로네요. 삼성물산이 19%로 삼성생명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합치면 10%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삼성물산이 직접적으로 물산이 5% 그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5%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산을 지배하는 자가 15%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특수관계자 다 합쳐봤자 삼성전자 20%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5를 가져가면 물산을 가져가는 자가 승리를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산의 지분율이 꽤나 미묘하게 나눠져 있다. 경영권 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전자도 보시면 어쨌든 지금 단위 주주들 기준으로 보면 가족들 요 위에 이제 물산이나 이런 것들 빼고요.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가 어쨌든 개인 주주로는 최대로 올라갔다는 거. 이것도 이제 스토리 막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분들한테 나오죠. 사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뭐 어떤 분들은 홍씨 일가가 혹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주주 비중이 삼성그룹 굉장히 높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만약에 지금까지 경영을 해온 이씨 일가가 아니라 홍씨 일가가 내가 경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외국인 주주들의 왜냐면 삼성이란 그룹이 지금까지 얼마나 눈부신 성과를 보여왔습니까? 근데 불만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바뀐다? 그건 저는 원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고 근데 이제 이래갖고 막 휘닉스 소재 이런 거 막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도 보시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 다수를 가져갔다. 절반을 가져갔죠, 지금 상속 재산 중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부진, 이세현을 합치면은 이정만큼 나오거든요. 그럼 견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물산이 어쨌든 또 최대 주주로 있다는 거고. 그러고 또 이마트하고 신세계도 이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혼탁한 눈으로 보면 언제 어디서든 싸울 수 있는 구도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물산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거기다가 특히나 요번에 보시면 법정 비율대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미스테리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삼성생명에서는 아름다운 분할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내가 한번 대책에 싸워보겠다라고 했으면 생명도 법정 비율대로 하고서 싸우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생명은 아름다운 분할이 나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분쟁을 딱 떠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는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를 기본 시나리오에 놓기에는 삼성생명에서의 상속 재산 분할이 너무 아름답게 사실은 나왔기 때문에 분쟁을 기본 시나리오로 깔고 가긴 어렵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혼탁한 돈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전혀 무논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냥 지분 구도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보이고 막 이런 데는 보면 심지어 다른 데까지도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봐도 막 분쟁을 딱 떠올리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쟁점 사항은 이제 홍라희 여사입니다. 왜 홍라희 여사가 이만큼 많이 가져갈까? 왜냐면 어머니가 상속 받아가시고 어쨌든 또 돌아가시게 된다면 나중에 그러면은 상속세가 또 나가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부에서 뭐 10년 안에 증여하면은 세금 안 낸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떤 게 와전된 거냐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배우자가 상속을 해요. 근데 10년 안에 또 배우자도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자녀들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10년 사이에 상속세를 두 번 내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년에 걸쳐 가지고서 연도별로 해 가지고서 상속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뭐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다 그럼 거의 사실상 상속세가 면제가 돼요. 예, 다른 배우자 그 다음 차례 돌아가신 분한테서 받는 상속세는 거의 면제가 됩니다. 근데 거의 10년으로 갈수록 그 면제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증여하고는 상관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가져가시면 또 나중에 상속하실 테고 그럼 또 상속세가 나갈 텐데 어머니가 왜 가져가실까? 특히나 조금 가져가신 것도 아니고 법정 비율대로 많이 가졌단 말이죠. 금액으로 치면 1등이에요. 재화일을 제치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일부러 컨트롤 CV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삼성생명에서 아름다운 분할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뭔가를 노렸다면 홍라희 여사 측에서 그러면은 삼성생명도 법정 비율 상속으로 하자고 했겠죠. 근데 생명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분쟁을 딱 떠올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냥 맑은 눈으로 봤을 때 일단은 상속 과정에서의 뒷말은 줄이자. 삼성 워낙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상속세도 너무 과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자지만은 그걸 낼 수 없다. 자녀들만 받아서는 어머니도 해서 어머니도 좀 여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부담을 낮추자. 근데 경영권은 문제없게 하자. 즉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상속세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각각으로 해가지고 보면 이만큼 받았잖아요. 상속세 나오고 그러면 이게 연부연납을 가정하면은 이정부 회장은 연부연납 4,800억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당 예상 주당 배당금은 올해 나오는 지금 한 분기 했잖아요. 361원 그 곱하기 4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 초에 특별 배당 3년치 걸로 해서 1,578원 줬잖아요. 이거를 뭐 올해부터는 FCF를 딱 3년 뒤에 계산하겠다가 아니라 매년 보겠다 했으니까 이걸 3분의 1로 나눠 갖고서 넣은 겁니다. 1,970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배당금 받아간 게 1,900억. 우선주 좀 받고 SDS 전년과 동일하다, 생명 전년과 동일하다 가정을 했어요. 그다음 물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물산도 얘기를 바꿨거든요. 자회사들에서 올라오는 배당금의 60에서 70% 배당하겠다. 그러니까 평균 수준으로 받았을 때의 65%를 잡으면 요 정도 나온다는 거고요. 그럼 배당금이 요겁니다. 그러면 3,570억을 받아요. 얼추 이렇게 보시면 연부연납 될 것 같죠? 여러분 종합소득세율이 높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자, 그럼 45% 가정합니다. 사실은 제가 해놓고 나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지방세 10% 붙어요. 그럼 49.5%입니다. 세금. 절반 떼입니다. 절반 떼이고 나면 세후 배당 소득이 2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연부연납하는 거 대비해서 3천억 정도가 부족해요. 매년 3천억씩 신용 받으셔야 됩니다. 홍라희 여사 경우에는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면 연부연납해야 될 게 5,200억이에요. 근데 세후 배당세액이 1,500억, 매년 3,700억이 부족합니다. 이부진 매년 3,370억이 부족합니다. 이서현 매년 3,000억이 부족합니다. 자, 요거를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배당금, 자, 요거 어차피 연부연납이면 5년 하고 땡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당금을 1년차 때 거는 삼성전자 올해 하는 특별 배당 포함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서 이제 1년차 때 거는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어떻게 보면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요거랑 이제 2년차 때부터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넣었던 그 기본적인 배당금 가정 있죠. 여기다가 매년 10%씩 배당을 늘린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매년 10%씩.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보면 5년 배당금 합계가 여기 이제 세후입니다. 세후. 세후로 봤을 때 이재용 1조 2천억. 그렇게 되면은 총 토탈 상속세하고 1조 2천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 낼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일단은 대출을 받아놓고 배당금은 매년 받으니까 추가로 5년 더 받으면 이거 다 낼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라희 여사 경우에 1조 7천억 차이 나고요. 이부진, 이서연 1조 5천억 정도씩 1조 한 5천억, 1조 4천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 밑에 거는 뭐냐 하면 배당금이 매년 20%씩 는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대충 한 2천억씩 줄어듭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조 단위로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크기는 참 컸다는 겁니다. 상속세 부담이 매우 컸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부담을 나머지 세 자녀가 크게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맹숭맹숭하게 보기에는 그런 또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럼 그렇게까지 합의를 잘 보고 했다면 왜 이렇게 발표가 늦게 나왔냐는 거죠. 만약에 아름다운 합의가 진작부터 있었다면 지난 1월 달에 삼성생명에 대해서 금융사 대주주 적격 심사를 왜 연기를 요청했겠냐는 거죠. 만약에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10월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우리는 그래 처음부터 법정 비율대로 하자. 생명은 재화이가 가져야지 우리 경영권 방어에 경영권을 이렇게 강화하는데 좋겠구나라는 거를 만약에 아름답게 하셨다면 지난주 금요일 장 종료에 나올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온 거잖아요. 그 전에 나왔겠죠. 왜 그런 얘기 드리냐면 대주주 적격 심사는 빨리 받을수록 좋아요. 근데 왜 6개월씩이나 시간을 끌고 그것도 한번 연기해달라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막 되게 그렇잖아요. 막 백조가 굉장히 우아하게 다니지만 그 발밑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듯이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그래서 맑으면서도 혼탁한 눈으로 보면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서로 이 정도에서 합의하자 정도였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쟁점 사항은 그렇다면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변화가 엿보이냐는 거죠. 요번에 상속 구도로 인해 가지고서 결론 말씀드리면 사실 당장 안 해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변수는 좀 있다라는 겁니다. 변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변수가 내년부터 지주사를 가려면 자회사 지분율이 30%, 지금 20%잖아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 지분율 이제 물산이 5%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지주사 가려면 20%를 확보해야 되니 15%를 사야 돼요.
그러면은 전자를 그냥 심플하게 500조짜리 기업이라고 보면 75조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10%가 추가가 되니까 25%를 더 사야 되죠. 그러면 50조가 추가되니 125조가 추가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125조부터는 지금 보면은 바이오, 삼성 바이오나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삼성 바이오, 삼성생명, SDS 뭐 싹 다 팔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싹 다 팔고 차입해서 사는 게 75조에서는 되는데 125조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주사로 갈 때 여러분들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있어서 그래요. 현재 삼성물산 보시면은 총자산이 44조, 자기자본 28조, 부채가 16조입니다. 75조를 지금 이제 20%를 가지기 위해 더 살려면 현재 지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생명, 그 다음에 SDS 다 팔아버리면 한 30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지금 한화한테 했던 거 IPO랑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면 30조 나옵니다. 그러면은 75조니까는 여기 보시면 이게 계산이 잘못되네. 45조가 필요하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부채가 16조에서 45조가 늘어나니까는 61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총자산이 44조인데 여기서 30조가 빠지면은 14조가 되죠, 여러분. 14조에다가 75조를 더해 보겠습니다. 대충 89조 정도가 되겠죠. 그럼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부채가 200%가 안 넘죠, 그쵸, 여러분? 여기까진 괜찮아요. 예. 근데 여기도 숫자가 잘못 들어갔네요, 그쵸? 요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쵸?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잘못 적어가지고서 헤맸는데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것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물론 자기 자본 쪽은 좀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팔게 뭐 지금 사실은 자사주가 10%가 넘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감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냥 지금 아무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50조를 더 차입을 하게 되면 부채가 111조, 총자산 139조, 자기 자본 28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200%가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게 300%가 아니라 400%가 돼버리는 거죠.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사실은 20% 맞추기 위해서 부채를 많이 일으키는 거, 그거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그래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30%를 갈 때에 순수 차입만으로 인해 가지고서 갈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엔 굉장히 힘든 거죠. 하여튼 50조도 더 마련해야 되고 부채 비율도 낮추려면 뭔가 하여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변수라는 거는 올해까지 지주사 갈 때 혜택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 근데 내년부터 갔었을 때는 이거는 이제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많이 얘기도 합니다. 보험업법 통과 가능성. 이게 통과되면 뭐냐 하면은요, 사실상 지금 생명 더하기 화재가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 10%를 다 팔아야 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상당수를 이제 전자지분의 20% 밑으로 그 삼성 관계사 더하기 이씨 일가 재산, 가족 재산 미만을 이제 합쳤을 때 20% 미만으로는 안 가져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저걸 대부분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미 상속세 부담이 커요. 근데 이거를 삼성 일가가 사온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 삼성물산이 이걸 사가야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시죠. 일각에서는 일단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통과가 되더라도 7년이나 유예기간을 준다. 그 사이에만 해결하면 된다. 이건 문제될 거 없다. 7년 동안 나눠 파는데 뭐 이거 치르기 어렵겠어요. 이런 말씀하세요. 10%뭐 50조인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분을 이렇게 나눠서 팔다 보면 자산의 50% 이상이 돼버리면서 그 다음에 물산이 전자의 1대 주주가 돼버리면서 자동전환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0%에 다 팔게 되면. 결국은요. 전자 10%만 사는 게 아니라 전자를 물산이 30%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문제가 그대로 다시 재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주사로 전환이 돼야 된다. 자동전환 이슈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2년 안에 유예기간밖에 2년밖에 유예기간 안 주어주거든요. 7년이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한 1, 2년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2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7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변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가석방 사면이 올해 내에 되느냐 마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사 하나를 좀 추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작년 말에 나왔던 기사죠. 삼성 BCG에 지배구조 컨설팅 맡겨 내년 하반기에 본격 개편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이 조합을 한번 해보죠. 혹시나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이거 투자하신 분들이 원하는 거는 지배구조 변화가 있으면 와 진짜 대박 난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를 생각하시는 거고 진행되는 시기를 한번 점쳐 보신다면은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재화의 뭔가 자유인으로 됨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변화라는 큰 거를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마침 뉴스 기사 BCG 컨설팅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뭔가 컨설팅 결과를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지배구조 변화를 노리신다면은 하반기에 무슨 일이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법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올해에 그 구조를 완성할 필요 없이요. 하겠다라는 걸 선언만 하게 되면 2년의 유예기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만 아까 말씀드렸던 20% 확보를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런 정도의 변수 세 번째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냥 기본 시나리오라 할까요? 향후 전개 과정 그건 어떤 거냐면 이번 이제 상속 배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금 부담의 경감, 그 다음에 내부에서 약간의 밀당, 가족 간에 그렇지만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갖춰놔야 된다. 삼성그룹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세금을 첫 번째 분은 냈지만 4월 말에 당장 내년부터는 부담이 크다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자료 보여드렸죠. 몇 천억씩 내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은 지분율이 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는 모두 다 가능한 한 배당을 최대한 늘리려고 일단은 노력을 할 거다. 그래도 50%는 지금 세금으로 뜯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배당을 늘리기에 노력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기업들별로 보시면 전자는 이제 매년 FCF에 여분의 특별 배당 가능하게 언급을 했고 물산 경우 그룹사 배당의 60-70% 재배당할 것. 그 다음에 생명 같은 경우에 배당을 최대한 늘리려 노력은 하지만 올해도 사실 원하는 만큼 못 늘렸어요. 이거는 조금 한계는 있다는 거 뭐냐면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거 배당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견제를 합니다. 관섭을. 그래서 생명의 의도는 분명하다. 배당은 최대한 늘리려 할 거다. 근데 요거는 금융당국과의 조금의 밀당이 있을 거다. 근데 전자는 FCF 정 안 되면 투자 조금만 줄여도 FCF는 늘잖아요. 그러면은 요 전자와 생명이 이제 제공하는 배당을 가지고서 60-70%를 배당하게 된 물산 입장에서는 요게 늘면 당연히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거고 SDS는 사실 이제 지분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배당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건 고퍼주니까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도 좀 늘렸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보태자면서 늘릴 것이다 라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거일 거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배당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 홍라이, 이부진, 이서연의 경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매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상속세 재원 마련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 가치가 없는 삼성전자 우선주 다 팔 거고 그 다음에 홍라이 여사 경우에는 물산 SDS가 이분한테는 필요가 없죠. 이걸 다 팔고 부족분은 전자를 팔지 않을까.
이부진 이사연의 경우 아무래도 전자를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SDS가 악명이 높잖아요. 뭐냐면은 뭐 BW 너무 싼 가격에 가져가서 삼성그룹 가져가는데 일조했고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환사채인 거예요, SDS는.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팔아가지고 삼성 NG에 유상증자 들어갔던 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SDS를 파는 거는 약간은 뭐랄까요. 가능은 한데 그 세간에서 굉장히 입방을 오를 가능성은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홍라이 여사는 사실 여기서 무관하죠. 그러니까는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전자, 무이산, SDS 중에서는 전자가 일단은 더 가치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먼저 팔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이제 금액으로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홍라이 여사의 경우에 이제 주가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SDS, 물산을 합치면은 대충 한 2,6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차이 나는 거 3,700억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가 있죠. 요 기업들이 뭐 주가가 더 오른다면 더 요 갭은 줄어들 거고요. 그것도 안 된다 부족하면 전자에 좀 팔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부진, 이서연의 경우에는 SD에서 좀 껄끄럽다 팔기가. 그 다음 생명은 견제 기능이 있으니까 못 팔 거다. 물산 당연히 못 팔겠죠. 그러고 나면 남는 거에 전자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지금 3,400억 정도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그 정도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이서연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건 누가 받아갈까라고 하면 물산하고 SDS는 이미 지분율이 높아요. 그럼 매각이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외부의 일반 주주한테 매각할 것 같고요. 전자는 더 이상 외부로 나가는 건 좀 싫을 것 같아요. 물론 일부 그냥 외부에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물산이 받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를 좀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파는 금액이 지금 보시면은 막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만약에 5년치를 합쳤을 때 홍라이 그 다음에 이부진, 이사연이 뭐 상속세하고 자기가 받는 배당금하고의 금액 차이가 합치면 4조 6,600억 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한 3천억 정도는 이제 다른 것들 팔면 되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나 뭐 이런 것들 그거 가정하면은 뭐 한 4조 3천억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이 매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향후에 라는 생각이고 그것 중에 상당 부분은 그냥 그게 다 외부 매각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뭐 상당 부분의 물산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4조 얼마 정도면 그 정도는 뭐 여력이 있으니까요 물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변수로 봐야 되는 거는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정말로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8월이나 10월 달에 뭐 특사나 가석방이 나올 수 있느냐. 그다음 하반기에 BCG 용역 결과 나온다는데 그게 정말로 어떤 결과가 될 거냐. 뭐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만약에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지배구조 변화를 안 해도 되도록 지금 구조가 짜여지긴 했잖아요.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은 당장 안 해도 되는 걸로 만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족 간에 협의가 된 사안이고 그러고 여기에 만족을 한다면 용역을 맡길 필요는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BCG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꼭 뭐 지주회사다 이런 체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은 무언가는 변화가 나오는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뭐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나누고서 서로 그냥 깔고 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봤었을 때 만약에 시기상으로 보면 하반기 뭐 복귀 시점 재화의 복귀 시점에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의 변화도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지금의 형태로 쭉 가는 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요 정도까지가 금요일까지 나온 삼성그룹 상속, 배분에 대한 부분까지 합해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